2010년도 행시 국제응장 문제인데요. 2010년도 행시 국제응장 문제. 개방경제에서는 거시경제정책 목표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밑줄 그으세요. 통화정책의 독립성,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성, 환율의 안정성,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정책 목표 중 단지 두 가지만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이게 트라일레마 문제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쪽의 방향을 또 묻고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밑줄 긋고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이어서 자본이동 정도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자본이동이 자유롭거나 또는 자본이동이 제약이 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통화정책 효과를 각각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트라일레마 문제를 설명해봐라. 자, 거기 나가 있는 자료 빈 공간을 빠른 속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니까 고정환율제도의 통화정책 효과. 고정환율제도 하나는 BPO 왼쪽엔 수평으로 놓고요. 오른쪽 그래프 평면은 수직으로 놓으세요. 수평으로 놓고 하나는 수직으로 놓고 우상향해도 상관없는데 수직으로 놓으세요, 그냥. 그래서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을 하시면 확장 통화정책이었으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LM이 우측 가고 새로운 일시적인 균형점은 B점이죠. 그리고 이자율 격차를 표시를 하고 혹은 국제수지가 적자고 그러면 환율 상승 압력 외환의 매각 자국통화 매입 결과로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서 원래로 돌아가겠다. 이게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통화정책의 무력성 명제죠. 거기다 써놔요. 옆에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통화정책의 무력성. 다시 말하면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면 통화주권은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고 통화주권을 포기해야 돼. 그게 왼쪽 그래프에서 시사하는 바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자본이동성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통화정책 효과 분석해보면 LM 우측 보내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B점이고 마찬가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적자, 환율 상승 압력, 외환 매각, 자국통화 매입 이렇게 하면서 LM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시차를 가지면 돌아온다. 화살표를 여러 개 해가지고 IS 곡선상에 화살표를 여러 번 해서 시차를 가지면 돌아온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에 자본이동성의 제약이기 때문에 이자율 차이가 신속하게 조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차를 가지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통화정책이 유효하다. 어디에? 이자율과 산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사점은 뭐예요?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성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시사점이죠. 이게 두 번째. 자, 오른쪽 그래프는 변동환율제도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변동환율제도. 하나는 BP가 수평이고 또 하나는 BP가 수직이다. 좋네요. 여러분 열심히 그리고 나는 말만 하면 되니까. BP 수평, 확장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을 하면 왼쪽에서는 확장 통화정책은 LM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고 새로운 균형점은 적자, 환율 상승, 순수출 증가,
IS 우측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소득의 크게 증가를 가져오겠죠. 다시 말하면 거기에 시사점은 뭐예요? 그 그래프는 확장 통화 정책이 통화 주권이 확보가 되려면 뭐를 포기해야 된다? 완전 자본화에서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한다. 이게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자본 이동성에 제한을 가한 거죠. 지금 BP가 수직이다. 지금 설문 1에 방금 고정환율 제도 다 봤고요. 환율의 안정성을 선택하는 고정환율 제도화에서 뭘 포기했다? 통화 주권을 포기해야 된다. 언제?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이걸 선택을 하면. 만약에 고정환율 제도에서 이거 첫 번째 그래프고요. 두 번째 통화 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면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면 이걸 선택하고자 하면 자본 이동에 제한을 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BP가 수평인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이거는 BP를 수직이나 또는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면 자본 이동성에 제한을 가하면 상당 기간 동안에 유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변동환율 제도. 환율의 변동성, 다시 말하면 뭘 포기해?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해버렸어. 그럼 나머지 두 개는 확보가 돼야 되죠. 두 개. 그런데 확장 통화정책이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뭐가? 통화정책이 유효하다. 통화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언제? 완전 자본의 경우에도 그렇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도 통화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왜 이거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두 번째 그래프는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자본 이동성에 따라 설명하라 했으니까 제한을 가하는 그래프도 한번 옆에다 그려보면 그 자본 이동에 제한을 가하는 그래프를 틀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려보면 이게 R0, Y0. 확장 통화정책을 썼다. LM이 LM0가 LM1으로 갔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요 점이 최초의 요런 점이 BP 곡선에 어디에 있으니까? 우측에 있으니까요. 소득이 더 높고 소득 증가가 국제수지를 적자로 가져갈 것에서 우리가 B점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국제수지가 적자다. 그러면 외환시장에 수요가 많아지면서 환율이 상승할 거고 이 환율 상승은 순수출을 증가시켜서 IS 곡선과 BP 곡선을 다 우측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환율 변화에 따른 IS BP의 이동은 IS 곡선 이동폭이 작고 BP가 이동폭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IS의 이동을 약하게 BP의 이동을 강하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IS 이동폭을 작게. 수평 이동폭이 이거죠. BP의 이동폭은 이렇게 크게. 그래서 C점에서는 이자가 떨어지도록 이자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자본 이동성에 따라서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다 분석하라 했으니까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요. 요 분석을 기초로 아까 첫 번째 요 자본 이동성에 제한을 가하면 통화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 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환율에 통화 주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본 이동성을 포기하든지 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변동환율제에서 통화 주권을 확보하려면 자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요 환율 제도 완전성을 포기하거나. 두 번째인데요. 모르면 또 두 번째를 잘 못 쓰는 사람들이 2번 설문을 못 쓰는 사람들 많던데, 그 트라이얼 레마 문제를 이용해서 비중화 외환시장 개입의 효과를 설명해라. 트라이얼 레마하고 비중화 외환시장 개입, 이거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트라이얼 레마를 앞에 썼을 거고, 비중화 개입. 국제 수지가 불균형 상태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가 특정한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외환 당국의 개입 과정에서 뭐의 변동을? 통화량 변동을 그대로요. 통화량 변동. 이걸 그대로 용인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제 수지의 불균형에 따라서 요 BP가 0이 아닌 요 불균형에 따라서 뭐가 변할 거냐면 네트 포린 어셋, 순외화 자산이 변할 텐데, 순외화 자산의 변화를 본원 통화의 변화로 그대로 연결을 되도록 냅두는 거죠. 대차 대조표를 보면 여기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이 있고, 네트 포린 어셋, 순외화 자산, 본원 통화 하이 파워드 머니, 뭐 DA가 있을 것이고, 요거에 예컨대 플러스면 요거에 플러스로 그냥 이렇게 나타나도록 비중화다. 뭘 조작을 안 한다고요? 국내 여신 조작을 하지 않는다. 여신 조작을 하지 않고 순외화 자산의 변동을 본원 통화의 변동으로 그대로 방임하는 정책이다. 비중화. 그러면 비중화하고 트라이얼 레마는 무슨 관계가 있냐? 자, RY 평면의 BP가 수평이다. IS는 LM은 R 이퀄 R 스타. 여기를 뭐 X 출발해도 되고 뭐 불균형 상태 출발해도 되는데, 일단은 뭐 예를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국제 수지 순외화 자산이 변하는 상황을 우리가 하나 플러스의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해외에서 경기가 뭐 호황이어서 자국의 수출이 늘고 국제 수지가 흑자 상황이라고 보자. 최초에. 이 최초의 상태가 B점이다. 흑자다. 그러면 IS0가 IS1으로 이런 충격을 받았다고 하자. 처음에 흑자가 된다는 것은 요 순외화 자산에 얘가 플러스가 됐다는 거죠. 외화 표시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지금 늘었다는 거지. 순외화 자산이 플러스가 됐다는 거. 흑자니까. 그러면 만약에 요 흑자 상황에서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가만 내버려둬. 그러면 예컨대 변동환율 제도였다면 다시 환율이 하락하면서 순수율이 감소하고 제자로 돌아왔을 거예요. 변동환율 제도라면
순수출이 감소하고 원래 수준으로 복귀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환율이 당연히 떨어졌어요. 환율이 떨어졌어. 근데 변동환율 제도라는 것은 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요 완벽한 자본이동의 자유, 요 상황에서 뭘 포기한 거냐면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환율의 안정성은 내가 포기하기 싫다. 이렇다면요.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하면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하면 요 점을 그대로 내가 흑자 상황인데 BP가 흑자인데 환율에 요거를 방어해야 될 것이고 환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외환을 뭐하고? 매입하고 비중하니까 뭐예요? 자국 통화를 시중에 풀어야 되지. 고정환율 제도에 우리가 흐름을 그냥 다 알잖아요. 이렇게 이런 C점으로 갈 거라는 얘기예요. LM0가 LM1으로 가면서. 자, 그러니까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이게 시사점은 뭐예요?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환율의 안정성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이 BP가 수평인 상황에 완전 자본화해서 환율의 안정성도 확보하고자 하면 뭘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통화정책이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지, 통화량이 지금. 정부가 원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흑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통화량이 팽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에 뭐가 없어요? 자율성이 없어. 요거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비중화 개입은 그 과정에서 통화량의 변동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 통화량 변동은 이 외환 당국이 원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통화 주권 포기하고 자율성을 포기하고 독립성을 포기한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면 이걸 잘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보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최근 남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재정 위기,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정리를 많이 다 해놨을 거예요. 첫 번째, 남유럽 국가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뭐냐? 두 번째, 밑줄 그으세요. 원인. 두 번째, 남유럽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일반 균형이네요. 일반 균형 분석. 어느 특정한 산업만 보지 말고 일반 균형 분석을 봐라. 일반 균형 모형 가져오면 되겠죠. 일반 균형이 뭐냐, 여러분 원하는 거 가져오면 되는데, 보통 이제 두 나라 분석이니까, 먼델 플레밍의 대국 모형을 가져오면 좋겠고, 먼델 플레밍의 대국 모형. 아니면 그 남유럽 국가는 보지 않고, 그냥 상대방만 보기 위해서 하나의 분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ISLMPP나 DDAA나 아무거나 가져와도 그 상대방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보려면, 또는 구체적으로는 그 뒤에 해설 자료에 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남유럽 국가의 위기가 유럽 내에 유로존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 또 비유럽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 평면 두 개 나와 있는 거 거기에 보시면 위기 원인 먼저 보세요. 원인. 재정위기의 원인, 첫 번째 과다한 재정지출, 이게 재정위기의 원인인데, 첫 번째 독자적인 통화정책 포기 밑줄. 독자적인 통화정책 포기, 계속은 물었던 거예요. 유로존 국가들은 모두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에 가입한 국가들이다. 따라서 트라일레마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불가능하다 밑줄. 그렇다면 당연히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재정 지출 비중이 높다. 이게 재정 위기다. 두 번째는 높은 신용도로 인한 과다한 부채 발행. 남유럽 국가들은 경제가 서구 북부 유럽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로존 가입을 통해서 밑줄 남유럽 국가들의 신용도가 실제 신용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됐고 해외 자본을 쉽게 조달했다는 것입니다. 과다한 부채 발행을 통해서 방만한 재정 지출을 했다. 이게 재정 위기의 원인이다. 세 번째는 통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순수출 감소. 유로화의 통합에 참여했더니 밑줄 그으세요. 실제 남유럽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 비해서 화폐 가치가 지나치게 높았다. 이것이 유로화가 거의 달러화의 거의 1대1에 버금갈 정도로 이런 남유럽 국가의 순수출 감소로 연결됐고 환율 절상이니까 이 개별 통화를 사용했다면 통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경상수지 적자가 있을 때 환율 상승으로 해소를 했을 텐데 유로화의 경우 밑줄 유로존 내에서는 고정환율 제도를 썼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계속됐고 따라서 재정 지출이 불가피했다. 구체적으로 쓰면 서북부 독일이라든가 서북부 유럽의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받고요. 남부 유럽 국가들은 적자를 받는데요. 이 영내 국가들의 이 경제 상황이 비대칭적이었다 이것입니다. 서북부 유럽은 산업 경쟁력, 특히 제조업 경쟁력이 강했고 이 남유럽 국가들은 약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다 서북부 유럽의 경상 흑자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뒤에 다음 페이지 보면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가 경제 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먼델 플레밍의 이국 모형인데요. 밑줄 그으세요.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은 자유롭다. 두 번째, 유로존 내 국가들은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남유럽 국가들과 비유로존 국가들 간에는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변동환율 제도라고 가정하자. 거기 남유럽 경제 위기가 여타 EU 국가에 미치는 영향. 자본이 자유로우니까 BP 수평으로 쭉 그려보세요. 두 국가. ISLM 있고 수평의 점선을 쭉 연결시켜서 두 평면을 연결시켜서 두 나라가 서로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니까 항상 이자가 같아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특히 남유럽 국가의 위기, 피그스 이 국가들의 이 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를 우리가 유로존, 기타 남부 유럽, 요 피그스, 요 국가들의 위기가 기타 유로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물론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그랬고, 완전 자본이니까 BP가 수평이고, BP란 표시를 안 하더라도 BP 곡선입니다. IS, LM, IS, LM, IS.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자, 처음에 이 피그스 국가들의 재정 위기는 정부 지출, 이 지나친 방만한 재정 위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고 순수출이 감소한다면 요 IS 제로가 IS1으로 재정 위기의 첫 번째 충격이죠. 이런 점이 A점에서 이렇게 B점으로 갈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이자율이 제로 상태인데 이 나라의 이자가 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R1의 이자가 그 다음에 R0 스타의 이자와 이렇게 격차가 나면서요, 자본이 어떻게 되고 빠져나가고, 이거를 순자본 유출 규모의 증가 이렇게 말하고, 이 순자본 유출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환율의 상승 압력을 받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전제가 예하고 고정환율 제도라는 거잖아. 두 나라가 환율을 고정시키는 고정환율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율 상승 압력을 요걸 해소해 줘야 되고, 자본이 빠져나가면 통화가 줄겠죠.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여기 LM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시켜버리면 안 되고 이동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힘을 받아. 두 나라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때요? 이자율 격차에 따라서 순자본이 유입이 되고, 따라서 환율 하락 압력을 받고, 자본 유입에 따라서 통화가 결국은 팽창이 될 거니까 이렇게 LM이 이렇게 우측. 결과적으로 세계 이자율이 같은 상태에서 세계 이자율이 LM이 얘는 여기까지 갈 것이고요. 얘는 LM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런 점 C점, 요런 점 C점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재정 위기의 결과가 이 나라의 소득 수준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뭐 당연하죠. 근데 여타 유로존 국가들에게는 보니까 현실과는 뭐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론 분석이 항상 똑같이 났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자국의 부정적인 영향이고, 이걸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타 비유로존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여기 이론적인 분석은 긍정적이다. 이런 긍정적 영향을 받는 나라들도 사실 있었어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여기에 지금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나라들,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었던 나라들의 긍정적 영향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근데 유로존 전체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제 이게 유로 체제로 가면서 남부 유럽의 위기가 아니라 유로 전체 유로존의 위기로 가면서 이제 이런 분석은 상대적으로 현실 설명력이 좀 떨어지겠죠. 두 번째, 이게 피그스 국가들의 요 위기가 세계 경제 여타 비유로존 국가에 미치는 영향, 변동환율 제도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변동환율 제도.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서 RY 평면, 여기 R 스타, Y 스타, IS, LM, 여기 IS, LM. 최초의 균형점들을 뭐 A 스타 뭐 이렇게 되고, 뭐 스타 표시로 다 붙여도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 처음에 충격은 마찬가지죠. 이렇게. 재정 위기가 소비 투자를 감소시키고 순수출을 감소시킨다면 이렇게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시킬 거고, 이런 점이
새로운 일시적인 균형점이 되고 마찬가지죠. R equal R 스타 최초의 제로 상태에서 여기가 R1이 되니까 이자율 격차가 어떻게? 요 R1과 R0 스타의 이자율 격차가 이렇게 나고 자본 유출 여기는 환율 상승으로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가 순자본 유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순수출이 증가하니까 IS 곡선이 이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다.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해. 이렇게. 여기는요, 순자본 유입이 나타나면서, 자본의 유입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순수출이 감소하게 될 거고, 따라서 IS 곡선이 이제 좌측으로 이동하는, 좌측으로. 그래서 IS가 이렇게 좌측으로. 어디서 만나겠어요? 중간에 국제이자를 같은 상태에서 만난다. 같은 상태에서 만난다. 얘는 IS가 여기까지 올 것이고요. 얘는 IS가 이렇게. C점, 요거 C점. 그래서 이 나라는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다른 나라도 나쁘게 만든다. 이렇게요. 베거다이 네이버 팔러시 인근 궁핍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변동환율 제도를 분석을 하면 되겠고, 그냥 여타 유로존 국가에 미치는 영향. 만약에 저기를 한국 경제다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유럽의 재정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분석하면 되는데요. 이게 뭐 두 개의 평면을 그려가면서 복잡하게 하려고 했더니 점수 배점을 5점밖에 안 줬다.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이국 모형을 가지 말고 한국 경제를 소국으로 가정해서 하나 분석하면 되는데, DDAA 곡선 있잖아요. DDAA 모형. 거기서 어떤 곡선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유럽의 재정 위기, 유럽의 소득의 감소, 총수요 감소. 그래서 DD 곡선을 좌측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DD 곡선을 좌측으로 보내면 환율도 상승하고요, 소득도 감소하는 경기 침체 압력을 우리나라로 보내겠죠. 유럽의 재정 위기가. 그 트라일레마 문제를 이용해서 4번 설문을 보니까 3번에 2번 설문이네요. 설문을 이렇게 또 나눴네. 3번에 2번. 트라일레마 문제를 이용해서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밑줄. 그 정책 대안. 그리고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요. 그 해설 잘해 보세요. 유로존의 탈퇴 문제죠. 그리스가 항상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영국도 뭐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죠. 영국의 보수당이 지금 총선에서 승리하고, 뭘 내놨어요? 유로존의 그 재협상을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 내놨기 때문에, 그 뒤에 보시면 첫 번째, 유로존 탈퇴, 트라일레마 문제에 있어서 밑줄 그으세요. 완전 자본, 독자적인 통화정책 쓰기 위해서는 환율의 안정성 포기해야 된다. 밑줄. 그래서 남유럽 상황에서는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고, 남유럽 국가들이 유로존 탈퇴하게 되면 밑줄 그으세요. 개별 국가의 경상수지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고, 따라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뭐 긍정적인 측면이겠죠. 그러나 일단 탈퇴를 하게 되면 훨씬 자국통화 가치가 유로화 가치보다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국통화로 표시한 부채가 훨씬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재정 위기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또 하나, 유로존 전체에 대해서 도미노 현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특정 국가의 재정 위기가 유로존 탈퇴로 쉽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다른 국가들 가만히 있겠어요? 마찬가지 또 탈퇴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유로존 자체에 대한 신용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영국이 자꾸 탈퇴하겠다 뭐 이래버리면요, 유로존의
전체가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EU의 팽창 통화 정책, EU 전체의 관점에서 팽창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유로화의 환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환율 상승. 그게 남유럽 국가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도 있겠죠. 왜? 통화 가치가, 유로화 가치가 지난 시기에 높은 것이 환율 절상이 남유럽 국가의 경상 적자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환율을 끌어올려주면 유로 전체가 유로화를 팽창적으로 써가지고 환율을 상승시켜주면 순수율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대안이고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유로랜드가 양적 완화 정책을 그렇게 대규모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게 EU의 팽창 통화 정책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 그래서 시사점을 그걸 가지고 끌고 들어가면 이제 쓸 말이 많아지겠죠. 데이터도 쓰고, 데이터는 다 암기했죠. 이제 몇 번 강조를 했으니까 다 암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1조 1,400억인가요? 유로 시중의 유동성을 팽창시키기로 했다. 거기까지